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알류경지. 중진국 함정 미들 인컴 트랩. 세계 근현대사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어렵다는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벗어났으며 중진국 함정이란 무엇이며 이 함정을 벗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1원인 1. 산업 구조상 문제. 중진국 함정 또는 중진국 던 미들 인컴 트랩은 세계은행이 2006 아시아 경제 발전 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 국제 경제에 대한 개황을 제시하며 사용한 용어다. 과거 저소득 국가였던 나라가 중간소득 국가 미들 인컴 컨트리에 올라서는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고소득 국가 하이 인컴 컨트리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 국가로 후퇴한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022년 세계은행 아틀라스 방법은 명목상 1인당 GNI가 1135달러에서 13,845달러 사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국가를 뜻하며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군 경계가 2022년 기준 13,845달러이므로 고소득 국가군 진입 전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된다. 대다수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몰려있다. 중진국 함정은 함정이라는 이름에서 풍기는 인상과 달리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에 가깝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극히 드물며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성장국들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전교 200등이 약간의 노력과 공부로 100등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100등이 10등이 되기는 어렵고 10등이 1등이 되기는 더욱 어려운 것처럼 저소득 국가일 때는 고성장을 하다 중진국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각종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대한민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 뿐이다. 나머지는 50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더 가난해진 국가도 있다. 저소득 국가들이 저임금 제조업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이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논할 때 꼭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까고 보면 선진국의 핵심 하청 국가가 되어 경제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다른 나라의 장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고유의 문제점들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범용적인 모범 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인. 산업구조상 문제.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 중진국 함정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방식이 가지는 한계인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일단 중진국으로의 진입은 비교적 수월하다. 신흥공업국 이하의 국가들은 국가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치자가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만 투입할 수 있다면 후진성의 이점 애드밴티지 어브 백워드너스를 살려 중진국 입문 수준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쉽게 말해 후진국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만큼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비포장 도로에 아스팔트만 깔아놓으면 물류 규모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초등학교를 세우면 노동 생산성이 폭증하며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하면 공중보건 비용이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후진국은 이런 양적인 투자만으로도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낮은 인건비를 통한 선진국의 공장 역할,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진국에 대한 추격자 효과 등이 합쳐지게 되면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중진국 단계에 오르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진입은 기존의 중진국 형식의 개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인구가 원래 생산성이 낮던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이촌양도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생산성이 낮은 1차 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며 또한 여성도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만 머물다가 취업이 대폭 증가하고 소자녀화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전환되는데 그 생산성의 차이만큼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그런 이동이 완료되고 인구 증가가 멈추고 노령화되면 더 이상 끌어낼 저임금 노동력 등 이용률이 낮은 자원이 고갈되니 성장이 둔화된다. 이를 이중 영역 모델 두얼 섹터 마더리라고 하며 중진국 함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런 모델에 따르면 소위 일컫는 제3세계 국가와 태국, 베트남 등의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후술될 중진국 함정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산업구조상 문제. 고도화 다각화되지 못한 산업구조. 실제로 21세기인 현재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1, 2차 산업의 제조업, 농업, 경공업 등이나 국내 시장 위주의 서비스업, 부동산, 유통업 등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 계열에서도 선두주자가 아니어서 선진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원천 기술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한 산업의 육성으로 중진국으로의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 궤도가 안정화되어 예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는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300산업, 가발 신발 제조, 경공업, 조선자동차석, 유화기계 산업, 중화공업, IT, 바이오, 금융, 문화 등 3, 4차 산업으로 순서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만약 21세기에 들어서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시절과 다름없이 경공업에만 의존한 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양상은 확실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은 전후 20세기에 걸쳐 산업 구조의 고도화, 다각화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했다. 반면 중진국 함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제에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진국에 진입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과거의 주력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정체가 시작된다. 결국 산업의 다각화, 4차 산업, 금융업, 문화산업, 선진화, 독자적인 원천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세대 산업 경쟁에서 도태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산업 구조상 문제. 낙후된 제조업. 21세기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의 제조업을 발전시켜 공업화를 이루고 서비스업 위주로 경제를 재편하였다. 선진국 중 가장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낮은 대한민국의 비중이 57%고 미국은 77.6%, OECD 평균은 71%다. 오늘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공업 국가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의 뒤를 따라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위주로 경제가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전환이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기술력과 자본의 격차로 인해 이들 국가 대부분이 중공업이나 첨단 산업 등 자본 집약적 또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국가들의 제조업은 선진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발전 수준은 대부분 의류, 식품 가공 등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그것도 원자재의 단순 가공이나 수입 부자재를 가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개도국일 때는 저임금으로 선진국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발전하지만 중진국이 되며 임금이 비싸지면 선진국 기업들이 임금이 더 싼 다른 지역으로 하청을 바꾸며 경제 위기를 맞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쉽게 말해 국가 자체가 선진국의 하청 기지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도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산업혁명으로 이 단계를 밟은 선진국들은 최소 수십 년에서 길게는 2세기 정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수준 높은 노동력과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러나 신흥공업 국가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더라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가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로 거듭나기란 단순한 품질 향상 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후발주자 국가들은 그들을 훨씬 넘어서는 역량을 가진 선진국과 경쟁 우위를 잡기 위해 몇몇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하였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나 자원산업에 집중하여 중진국으로 손쉽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성장은 그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자체 개선이 매우 어려워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실 없는 쭉정이에 가깝다. 단적인 예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루나이, 아랍 중동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로 많은 돈을 벌었고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지만 이들을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원의 저주에 당해서 오히려 경제가 퇴행해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 인광석으로 떼돈을 벌다가 인광석이 고갈되자 몰락한 나우루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큰 특징은 대개 이렇다 할 자국 메이커나 브랜드가 부재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국가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로 당장 멕시코, 태국, 베트남만 보더라도 공장은 많은데 정작 공장을 소유하는 업체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진국에 진입하면 해외 자본 의존이 국가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해외 자본은 자국보다 해외 인건비 상승에 엄청 민감하기에 해외 인건비가 상승하면 해외 공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자국 공장으로 생산을 옮겨버린다. 이는 자국 기업이 자국에서 철수 및 국적을 옮기면 정치적 반발과 지탄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하기 힘들었어도 자국에서 생산 시설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은 보통 자국에서 행하므로 연구개발자와 현장 생산 기지의 소통을 위하여 자국 내 생산 시설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중진국들은 자국 메이커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있더라도 해외 메이커에게 밀리기 쉬우며 또한 국가적으로 자국 메이커를 육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모든 정부들은 자국 메이커가 있는 게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자국 메이커를 사주고 이용해야 자국 메이커가 성장하는데 자국 사람들이 해외 다국적 기업의 메이커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자국 메이커 경쟁력의 부재로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이라는 법률로 해외 기업의 국내 소비재 진출을 틀어막았던 경력이 있었으나 이는 암시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생산 비용 상승에 대한 경쟁력 약화도 대두되기 시작한다. 경제 상승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 그리고 물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금 또한 오르고 총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제품 가격 또한 상승한다. 그런데 품질은 뒤처진 상황에서 가격만 덜컥 올라버리면 당연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옛날처럼 싼 맛에 판매하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즉 품질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은 후진국에 밀리는 샌드위치 상황에 몰린다. 여기서 과감한 기술 개발, 고부가 가치와 산업 다각화에 실패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리는 것이다. 1990년대 한국은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대외 경제 측면의 문제도 발생하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당연히 해당 국가 화폐에 대한 절상 압력도 가해지게 된다. 이는 수입 비용을 낮춰 국내 물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내주기도 하지만 수출 제품의 가격 형성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역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나마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강력한 내수 시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단순 가공 수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도 부동산 시장의 몰락과 첨단 산업의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보인다. 산업 구조상 문제, 기술 발전에 따른 선진국 문턱 강화. 기존 경제 체계 내에서도 중진국 함정 탈출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만약 쉽거나 벤치마킹 전략으로 재현이 가능했다면 한국의 부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에는 시대적인 운이 따라준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는 해석이 상당하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을 거쳐 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 있었다는 것이다. 철의 장막과 중국의 공산화 이후 제2세계 진영이 제일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당대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제2세계 진영과의 경쟁을 피하고 우호적인 제1세계 진영과의 교류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 중 하나였으며 따라서 냉전이 종식되어 자유무역 시대가 본격화하고 중국이 개방되어 발전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거 한국의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구공산권 국가들 중에 탈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들 국가조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와 공산화 이후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 직후의 혼란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을 뿐 원래는 선진국에 근접한 국가들 뿐이었다.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공산권에 속하지 않았으면 개개인의 생활 수준은 이미 고소득 국가 반열에 들었을 국가들이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절망적이게도 AI, 로봇, 드론,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저개발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이 단번에 남미 반미 좌파 블록을 날려버리고 전략적 경쟁자인 러시아의 경제까지 타격을 입힌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셰일 가스 수압 파쇄법이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첨단 기술 혁명은 선도자의 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첨단 기술 격차는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2020년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대봉쇄로 인해 가장 극단적인 피해를 본 국가 역시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었다. 같은 역성장이라도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식주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개도국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같이 파산하여 집과 일자리를 잃고 진짜로 거리로 내몰리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특히 4차 산업기술의 진보에 따른 노동력 절감 효과로 인해 중진국 함정을 겪는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효과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본래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하청 공장 기지로서 자국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된 상품을 가공, 수출하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에 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한 로봇이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소한의 관리 인원으로 돌리는 스마트 팩터리가 현실화되면서 저임금을 보고 중국인도 동남아에 공장을 세웠던 선진국 업체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는 독일의 로봇과 3D 프린터를 이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그동안 OEM 생산을 담당하던 동남아시아의 하청 공장들을 매년 줄이고 있다. 노동 집약 산업이라던 신발과 의류 등 경공업조차도 더 이상 저임금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반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국 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제 발전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21세기 들어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시기 자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기존의 개도국들이 아닌 국내에 유치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당연히 선진국의 수출 비중이 큰 개도국들에게 좋을 것이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통제되어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한 선진국들이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일자리가 줄어도 좋으니 스마트 공장 형태로라도 유턴을 환영하는 게 선진국의 추세라 개도국 아웃소싱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연구 개발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중진국까지는 선진국 제품을 싸게 생산하거나 폭제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력이 언젠가는 고갈되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이나 자본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동화나 산업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가 불가결하다. 대부분의 중진국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연구 개발 투자가 부진해서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산업 구조상 문제, 수입 대체 산업화.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일부 국가들 특히 중남미의 특징은 수출 주도 산업화 ELI가 아닌 수입 대체 산업화 ISI를 목표로 장기 경제 정책을 짰다는 것이다. 수출 주도 산업화의 중점은 국산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수입 대체 산업화의 중점은 외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 ISI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에 안주하게 만들어 외국 기업과 경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흔히 석유만 팔다 망했다고 알려진 베네수엘라도 1970년대에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다가 망한 케이스이다. 그나마 세계은행의 통계를 보면 ISI가 추진된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1970년대 비산유국 중남미 국가들이 큰 부침을 겪은 이유는 ISI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오일 쇼크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산유국인 중남미 국가들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같은 시기 오히려 오일 쇼크로 ISI를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막대한 외채까지 끌어들여 ISI를 추진했으나 1980년대 중반 유가가 하락하자 타격을 입었다. 즉 ISI 자체의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재원을 수급할 방법이 망해버린 게 중진국 함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진국의 함정의 원인 중 산업구조상 문제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이어집니다.